안녕하세요. 올해 60대 중반이 된 여자입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늙으면 자기 나이도 잊어버린다고 하셨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60이 넘고 보니 그 이야기가 참 공감이 가네요. 며칠 전 제 나이를 생각하다가 어느새 내가 60대 중반이 됐다는 게 실감나지 않더군요. 나이 들어가는 걸 모를 만큼 바쁘게 살아오기도 했고 어느 순간부터 내 나이를 센다는 게 부질없는 일 같아서 잊고 살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정도 나이를 먹고 나니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머릿속에 쫙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굴곡 없이 평탄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던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젊은 시절 고생도 많이 했고 매일을 울며 잠든 날도 있었습니다. 참 고단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돌이켜보니 힘든 세월 견디고 살길 잘했다 싶네요. 저는 20살이 되어서야 처음 서울 땅에 올라왔어요. 그 전까지는 시골에서 살다가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에 서울에 왔습니다. 20년 동안 시골에 살다가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오니 그 당시엔 모든 것이 다 신기하기만 했었어요. 그렇지만 신기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일자리를 못 찾으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의상실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손재주가 좋은 편이라 바느질을 잘했었는데 그 덕에 의상실에서 일하게 됐어요. 엄마도 와서 바느질해본 게 전부라 시집해서 초반에는 혼나기도 했고 적응하느라 애를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마치 막내 동생처럼 절 챙겨주셨네요. 아우, 어린 나이에 돈 벌러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기특하네. 이거 먹으면서 쉬엄쉬엄 해. 다치지 말고. 타지에서 혼자 있는데 다치면 그것만큼 서러운 게 없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부턴 언니라고 불러. 나도 멀리 가족들 두고 여기 와 있는데 너 보니까 집에 있는 막내 동생 생각나네. 네, 언니. 폐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언니들을 의지하며 타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남자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의상실에 원단을 가져다주는 사람이었는데 웃는 모습도 서글서글하고 부침성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1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 오며 가며 얼굴을 익히게 됐고 그때마다 먼저 인사를 걸어오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도 그 사람을 향해 좋은 감정을 갖기 시작했네요. 우리 의상실에 왔을 때 몇 번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말하면서 얼굴 빨개지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그 사람이 제게 데이트 신청을 해왔어요. 저 희정씨, 내일이 희정씨 휴문 날이라고 들었는데 내일 뭐 하세요? 딱히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왜요? 그게 저도 마침 내일이 쉬는 날이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 극장 가실래요? 영화가 끝나면 맛있는 것도 먹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떨리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첫 데이트를 했고 1년 정도 만난 뒤 결혼했습니다. 저나 그 사람이나 돈이 많고 풍족한 편은 아니라서 좋은 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진 못했어요. 비록 달동네 작은 방 한 칸에서 살았지만 우리 두 사람 서로를 이해해주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뒤 딸아이도 낳고 아이가 3살 무렵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살았어요. 남편도 성실하게 일했고 저도 아이 키우고 남편 내조 열심히 했고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한 고향 형님에게 돈을 빌려줬다면서 가져오는 월급이 거의 없는 달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자리야. 제가 예전에 일하면서 모아놓은 돈 가지고 살았으니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은 돈도 점점 들어가는데 남편은 월급 내놓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빌려줬다는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건지 알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해서 하루는 아이 아빠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수정 아빠, 그 고향 형님한테 빌려줬다는 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달 월급은 제대로 가져오는 게 맞아요? 이제 날씨도 추워지는데 우리 수정이 따뜻한 옷 한 벌 살 돈이 없어요. 나름 조심스럽게 묻는다고 물은 건데 남편은 제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더군요. 야, 내가 벌어오는 돈인데 내가 내 맘대로 쓰지도 못해?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해? 연애하면서도 그렇고 결혼해서도 목소리 한번 높인 적이 없던 사람인데 갑자기 저한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니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니 내가 남편을 너무 몰아붙였나 싶은 거예요. 돈 이야기라면서 내가 너무 남자 자존심을 긁은 건 아닌지. 아이 아빠도 빌린 돈을 못 받아 마음이 힘들 텐데 그것도 몰라주고 내가 돈 받아오라며 바가지를 긁은 건 아닌지 미안해지기도 했습니다. 당장 큰 돈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니 내가 가진 돈으로 조금 더 버텨보자 싶었어요. 그 일이 있고 몇 개월 정도 지났을 때 시어머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한지 물어보시다가 딸아이 아픈 건 이제 괜찮아졌냐고 하시더군요. 이상해서 여쭤보니까 남편이 우리 딸이 아프다면서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어머니께 여쭤보면 괜히 걱정만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아이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이 지나도록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빌린 돈을 못 받아 돈은 없고 제가 언제 돈 받아올 거냐고 재촉하니 초조해서 어머님께 돈을 빌린 거다 이렇게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꽤 큰 돈을 빌렸던데 그 돈을 저한테 준 것도 아니었고 어디에 썼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딘가 느낌이 이상해서 어머님께 연락받았다고 솔직히 말하면 이번만큼은 넘어갈 테니 돈을 어디다 썼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남편은 갑자기 다 자기 잘못이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인가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친한 고향 형들과 만나 화투를 쳤다고 하더군요. 재미로 몇 번 쳤을 때 돈을 따니까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아는 형님이 돈 빌려갔다고 거짓말하고 그 돈을 화투 치는데 판돈으로 쓴 거였다고 털어놓더라고요. 처음에는 땄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딸 수 있을 것 같아서 화투를 쳤다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당장 우리 세 식구 먹고 살아야 할 돈을 화투판 판돈으로 썼다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하도 어이가 없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나는 돈에 쫓기면서 생활비 아끼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어떻게 몇 달치 월급을 화투 치는데 쓸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요.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한 게 돈을 좀 따니까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몇 번만 더 하면 당신 돈 걱정 안 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믿어줘.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너지는 것 같았네요. 우는 남편을 달래고 다시는 이런 일 만들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늘 착실한 사람이었으니 이번 한 번은 실수한 걸로 생각하고 넘어가자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 가족은 일상으로 돌아왔죠.
아이 아빠도 다시 별 문제 없이 일 다니고 월급도 꼬박꼬박 제게 줬었네요. 그렇게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장롱 깊은 곳 안쪽 상자 안에 항상 돈을 넣어뒀는데 그 돈이 계속 모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몇만 원 정도 비는 정도라서 그냥 제가 잘못 센 줄 알고 넘어갔어요. 근데 하루는 몇만 원 정도가 아니라 저희 가족 비상금으로 생각하고 모아뒀던 돈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그 사이 도둑이라도 들었으면 도둑이 가져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제가 거기에 돈을 둔다는 건 저와 남편만 알고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저도 모르게 생각이 자꾸만 나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혹시 나 몰래 돈을 쓴 건 아닌가 싶어 솔직히 물어봤어요. 수정 아빠,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뭔 일 있어? 혹시 당신 장롱 안에 넣어두는 돈에 손댔어요? 아까 보니까 모아뒀던 돈이 하나도 없던데. 우리 집에 도둑이 든 것도 아니고 저기 돈 드는 건 나랑 당신밖에 모르잖아요. 당신이 쓴 거예요?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자기가 썼다고 인정하더군요. 아, 내가 썼는데 며칠 안에 다 원상복구시켜 놓을 거야. 그러니까 더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돈을 다 어디에 썼어요? 그 정도 돈 쓸 일 있으면 나한테 상의를 하고 썼어야지. 당신 설마 다시 화투 치러 간 거예요? 아, 금방 며칠 안에 그 돈 마련해 놓을 거라니까. 아, 내가 그 돈보다 2배로 불려서 따오면 되잖아. 그리고 내가 다시 돈 갖다 놓겠다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럼 내가 지금 말없이 가만히 있게 생겼어요. 당신 그때 나한테 무릎 꿇고 빌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요? 다신 하트판 얼씬도 안 하겠다고 나랑 약속했었잖아요. 근데 또 하트를 친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근데 이번엔 진짜 달라. 조금만 더 하면 내가 가져간 돈 금방 다시 메꾼다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봐. 당신 제정신이에요? 그거 도박이잖아.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번다 그래요. 그리고 나랑 약속했잖아요. 다시는 안 하기로. 당신이 돈 더 안 벌어와도 되니까 다시는 도박판 가지 말아요. 알았죠? 야, 내가 번 돈으로 좀 가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듣기 싫으니까 조용히 해. 수정 아빠, 진짜 미쳤어요. 어쩌려고 이래요. 지난번에 어머님한테 빌린 돈도 아직까지 다 못 갚고 있는데 이러다가 도박 빚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거 몰라요? 나도 다 알아. 내가 한번 크게 따서 어머니한테 빌린 돈도 갚고 우리 모은 돈도 다 채워 놓을 거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는데 왜 큰 소리야?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 그렇죠. 도박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요? 당신 그거 돈 잃으러 가는 거야. 애 아빠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요? 그때 남편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자신이 어련히 알아서 할 일인데 돈도 못 벌어오는 네가 왜 번번이 참견이냐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더군요. 누군가에게 뺨을 맞아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갑자기 돌변한 남편이 무섭기도 하고 저를 때리고 욕을 하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손찌검한 남편은 밖으로 나가버리고 엄마 아빠가 싸우니 놀란 아이를 끌어안고 막 울었습니다. 성실했던 사람이 한순간 저렇게 변해버린 것도 무섭고 앞으로 이 사람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몇 시간을 울기만 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그 뒤로 제 눈치조차 보지 않고 하트를 치러 다니더군요. 한번 손찌검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뒤로는 조금만 언성이 높아지면 바로 손을 올렸어요. 화투 치러 못 가게 하려고
울며 매달려도 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도 하나도 소용없었습니다. 말리는 저를 때리고 뿌리치면서 여전히 화투판에는 발길을 끊지 못했네요. 월급은 물론이고 그동안 살면서 모아둔 돈까지 전부 다 도박판에 써버리니 당장 살아가는 게 막막한 수준이었어요. 월세도 몇 달이나 밀려서 주인 댁의 사정사정해서 겨우 날짜를 미룬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 아빠는 화투 치고 매일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게 매일의 일과였습니다. 아이 한번 안아주지 않고 밤 늦은 시간에 들어와 술 냄새 풍김에 잠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 더는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박하는 벌은 못 고치면 계속 같이 살기는 더 힘들어질 텐데 내 인생은 망쳐도 우리 딸 수정이 인생까지 망칠 순 없었습니다. 도박하는 아빠 밑에서 자식이 뭘 보고 배우며 살 수 있겠어요. 나 하나 힘들게 살더라도 내 딸 인생까지 시궁창에 빠뜨리게 할 순 없어서 남편 잠든 그 밤에 짐을 싸서 도망쳐 나왔네요. 무작정 집을 나왔으니 갈 곳이 없었어요. 첫날은 역에서 아이를 부둥켜 안고 자는데 내 딸을 이런 신세로 만들어 얼마나 미안하고 슬펐는지 모릅니다. 당장 갈 곳이 없으니까 의상실에서 같이 일했던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언니,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해요. 혹시 며칠만 머물 수 있을까요? 희정아, 이 엉덩설한에 이게 무슨 일이니? 일단 얼른 들어와. 애기 감기 걸리겠다. 사연도 듣지 않은 언니가 절 받아준 덕분에 그래도 며칠은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이를 데리고 언제까지 그곳에 있을 수만은 없어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숙식을 해결하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더군요. 그러다 겨우 국밥집에 자리를 얻어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갈 곳 없는 우리 모녀 사정을 딱하게 봐주신 국밥집 사장님이 창고방 하나를 내주셔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할 수 있었어요. 햇빛 하나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창고방이었는데 갈 곳 없는 우리 모녀에게는 그 창고방이 궁전 같았네요. 우리 딸은 창고방에서 자라면서도 늘 밝고 애교가 많았습니다. 엄마의 사정을 아는 건지 창고방 살기 싫다고 투정부린 적도 없었고 비싼 음식 사달라고 조른 적도 없었어요. 그 당시 저는 어떻게든 우리 수정이를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만 했었네요. 그래서 밤까지 식당 일을 하고 가게 영업이 끝났을 때는 자는 시간을 아껴가며 삿바느질을 해가며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일만 하다 보니까 딸한테 신경을 못 써준 것도 사실이에요. 빨리 돈 벌어 우리 모녀 살 제대로 된 방이라도 하나 얻어야겠다는 생각에 아이의 건강을 챙기지 못했었죠. 그래서 딸이 감기에 걸려 며칠째 심하게 기침을 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질 못했어요. 먹고 사는 게 급하기도 했고 그냥 감기이거니 생각해서 약만 먹으면 낫겠거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며칠이나 약을 먹였는데도 낫지 않고 아이 몸에 열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지니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 데려가려는데 아이가 기침을 하다 피를 토하고 갑자기 정신을 잃는 겁니다. 제품에서 몸이 축 처지는데 너무 놀라서 얼른 딸을 들쳐업고 바로 근처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그냥 심한 감기이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입에서 나온 상상 못한 병명에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유감이지만 단순한 감기로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폐결핵에 합병증까지 와서 상태가 생각보다 위중합니다. 지금 바로 치료에 들어가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이겠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싶더군요. 돈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정신없이 사는 동안 우리 아이는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저 혼자 끙끙 앓으면서 얼마나 아팠을지. 못난 엄마라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당장 치료는 해야 하니 제 수중에 있는 돈을 전부 다 털어넣어 딸 병원비로 썼습니다. 그랬는데도 딸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5살 생일을 일주일 남겨두고 우리 딸 수정이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이를 먼저 보낸다는 건 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때 그 심정은 어떻게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돈 없는 엄마 만나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고생만 하다 간 것 같아 아이에게도 미안하고 제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감기 기운 있을 때부터 빨리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깟 병원비 몇 푼 아껴보려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 뒤로는 그냥 페인처럼 살았어요. 자식 없이 살아서 뭐할까라는 생각에 세상 떠나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딸을 먼저 보내고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약을 털어넣었는데 눈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방에 쓰러져 있던 저를 국밥집 사장님이 발견하시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약을 털어넣고 눈을 감으면서 이대로 떠나면 딸을 만나겠구나 했는데 눈을 뜨고 깨어난 게 하나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장님께 막 따졌어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병원에 데려오셨냐고요. 그랬더니 사장님도 막 우시면서 어쩌려고 이러냐고 하늘에 있는 수정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고 하시는 거예요. 딸이 엄마가 이렇게 사는 거 보고 좋아하겠냐고. 어떻게든 딸 목까지 잘 살아서 나중에 하늘에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어야지.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데 머리를 한 대 맞힌 기분이었습니다. 제 옆에 딸이 없다는 생각에 그냥 저도 세상을 떠나려고 했지. 우리 수정이 모까지 열심히 살 생각은 못했어요.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죽을 때까지 정신 못 차리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 덕분에 우리 수정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돼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뒤로 정신 차리고 다시 악자같이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늘나라 갔을 때 다시 우리 딸을 만나면 엄마가 네 목까지 잘 살고 왔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그쯤부터 지역 보육원에 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수정이 생각해서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뭐라도 해보자 하고 선택한 일이었어요.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이제라도 나누는 삶을 살자 싶어서 결정한 일이었는데 하다 보니 참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간식이라도 사서 들르는 날이면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주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다 제 자식 같아서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었죠. 그 중에서도 미수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2살 무렵인가 보육원에 들어온 아이라고 했는데 우리 딸하고 동갑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수정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미소가 아이들하고 뛰어놀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딸과 겹쳐 보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엄마 품이 그리웠던 건지 유난히 저를 참 잘 따랐어요. 제가 간식을 들고 찾아가는 날이면 제 옆에 꼭 붙어서 보육원에서 있었던 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기도 하고 제 옆에서 재롱도 피우며 저를 웃게 했습니다. 또 어버이날에는 아줌마 생각이 나서 준비했다면서 예쁜 카네이션과 편지를 내밀더군요. 아줌마,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아줌마 생각하면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미소야, 너무 예쁘다. 고마워. 선생님이 곧 어버이날이라며 알려주시는데 저는 왜 아줌마 생각이 제일 먼저 났는지 모르겠어요.
아줌마가 우리 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받아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아줌마 생각하면서 열심히 편지 쓰고 했을 미소 떠올리면 아줌마 너무 고맙고 행복하다. 그 편지와 카네이션을 받고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바쁘고 힘들지만 미소가 건네준 편지를 보며 힘을 낼 수 있었어요. 후원을 하면서 여러 아이들을 만났지만 미소는 제게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제가 일하던 국밥집이 장사가 잘 되는 편이라 눈코 뗄 새 없이 바빴어요. 오전에 가게 문 열고 점심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정신없이 손님 받고 음식 나르고 그러다 보면 금세 오후가 됐습니다. 그럼 그제야 손님들 테이블 치우고 저나 사장님이나 좀 쉴 수 있었네요. 하루는 살이 아플 정도로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날이 추워서 그런지 따뜻한 국물 먹겠다고 가게 손님들이 더 몰렸어요. 겨우 바쁜 시간에 마무리하고 자리에 앉아 좀 쉬려는데 가게 유리창 밖으로 누군가 쪼그려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손님인가 싶어 문을 열었는데 한 아이가 맨발로 가게 앞에 앉아있는 겁니다. 옆에 다가가서 얼굴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제가 후원하는 보육원에서 만난 미소라는 아이였습니다. 얘, 너 미소 아니니? 네가 여기까지 웬일이야? 아니, 여긴 어떻게 왔어? 혹시 아줌마 보러 온 거야? 제 물음에도 아이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육원에 있어야 할 아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이상하고 한겨울에 신발도 외투도 없이 온 게 정말 이상했어요. 그렇지만 추운 날 덜덜 떨고 있는 아이가 너무 가여워 일단 뭐라도 먹여야겠다 싶어 식당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먼저 아이를 진정시키고 뜨끈한 국밥을 가져다 주니 배고팠는지 정신없이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많이 쓰렸어요. 보육원 친구들과 싸운 건 아닌지 아니면 밖에서 무슨 일이 생겼던 건지 궁금해 물어보는데 아이는 쉽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비밀 지키겠다고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한 다음에야 절 찾아온 이유를 말해주더군요. 예전부터 보육원 원장님과 선생님이 자신들에게 손찌검했던 날들이 있었더래요. 특히 아이들이 커가면서 화를 내고 체벌하는 날이 많아졌는데 그날도 아침밥을 빨리 안 먹었다고 크게 혼이 나고 보육원에서 쫓겨났답니다. 그 말을 듣고 아이의 몸을 보니 이곳저곳 맞은 흔적과 멍자국, 흉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온몸의 상처들을 보는데 아직 9살밖에 안 된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때릴 수 있는지 화가 나서 보육원에 바로 따지러 가고 싶었습니다. 어린아이인데 타이르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지. 그렇다고 무조건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보육원에 따지러 가겠다고 하니 미소가 제 손을 잡고 말렸어요. 아줌마가 가서 따지면 나중에 자기랑 친구들이 더 혼낼 거라고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눈을 마주보는데 정말 제 딸이 맞고 온 것처럼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미소를 품에 안으면서 내가 앞으로 이 아이 사랑으로 품어줘야겠다. 내 딸처럼 키워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미소야, 미소는 아줌마 좋아하시러? 아줌마 좋아요. 늘 저한테 잘해주시고 아줌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줌마도 그래. 미소가 아줌마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부터 아줌마랑 같이 살래? 진짜요? 진짜 그래도 돼요? 그럼 물론이지. 대신 앞으로는 아줌마 말고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 미소가 진짜 아줌마 딸이 되는 거니까. 제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처음 엄마라고 불러줬어요. 우리는 그렇게 모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육원에서 쫓겨난 아이를 자식으로 생각하고 내 딸처럼 키우게 됐습니다.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하고 같이 살면서 가장 걱정됐던 건 미소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하면 어쩌나, 내가 키우려고 하는 게 내 욕심 때문인 건 아닐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렇지만 미소는 적응도 잘하고 정말 잘 자라주었어요. 제가 걱정했던 게 무색하게 학교도 잘 다니고 저와의 생활에도 잘 적응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제 생일에는 그동안 받은 용돈을 모아서 선물을 건네주는데 자식이 주는 생일 선물은 처음 받아보는 거였어요. 남편과 살다 도망쳐 나오고 나서 거의 10년 만에 누군가 제 생일을 축하해주는 거라 기쁘기도 하고 울컥했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직 어린아이인데 그래도 엄마라고 이렇게 마음 써주는 게 기특하고 예쁘기도 했고요. 미소를 딸처럼 키우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도 서서히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집도 구하고 일하던 국밥집을 제가 인수하게 되면서 식당 사장님이 됐어요. 처음 식당에서 일할 때만 하더라도 갈 곳이 없어 창고방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던 처지였는데 어느덧 돈을 벌어 제가 가게 주인이 됐다니 믿어지지 않았지요. 도박 비리던 남편에게서 도망쳐 나와 딸 먼저 하늘로 보내고 괴로워할 때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 풀릴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게 다 제 딸 미소 덕분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미소는 제 소중한 딸이었고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미소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의대에 가서 우리 엄마 꼭 호강시켜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어요. 미소야, 좋은 대학 못 가도 괜찮아. 대학이 전부가 아니야. 엄마는 그냥 우리 미소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더 바랄 게 없어. 정말 미소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먼저 하늘에 간 우리 수정이가 미소를 보내준 건 아닐까 싶을 정도였어요. 제 딸이 되어준 것만 해도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딸은 엄마에게 은혜 갚고 싶다면서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대학교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아이의 합격을 확인한 날 둘이 부둥 껴안고 울었었어요. 우리 딸 장하다.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의대를 떡하니 합격하고 엄마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왜 바랄 게 없어? 내가 앞으로 의사 되고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줄 건데 의사 딸 더 봐야지. 그리고 나 때문에 더는 고생하지 마. 나 학교 다니면서 과외해서 내 용돈은 벌어서 쓸 수 있으니까 괜히 식당 일 오래 하지 말고. 한 그릇이라도 더 판다고 늦게까지 못 여는 거 보면 나 속상해. 속상할 것도 셌다. 엄마 마음이야. 엄마가 건강할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두려고 그러는 거지. 엄마 너 학비 대줄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대학 가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싫어. 그럼 또 고생해야 되잖아. 나 키운다고 지금까지 엄마 고생만 했는데 더는 엄마한테 신세지기 싫어요. 내가 내 딸 뒷바라지하고 학비 내는 게 뭐? 왜 신세지는 것 같아? 그럼 학교 열심히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해. 알았지? 저는 딸에게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 엄마가 너 위해서 모아둔 거니까 네 몫이야.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엄마가 국밥집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모았는지 다 아는데. 뭐가 미안해. 너 자꾸 그렇게 말하면 엄마 정말 속상해. 걱정하지 말고 이거 받고 학교 다녀.
엄마가 너 등록금은 다 해줄 거야. 딸은 제가 건넨 통장을 받아들고 참 많이 울었어요. 울면서도 은혜 갚겠다고 하는데 부모 자식 사이에 은혜 갚을 게 뭐가 있겠어요. 부모라면 이 정도는 해주는 거라고 말하며 딸을 위로해줬습니다. 가게 인수하고 남은 돈 전부를 딸아이 의대 등록금으로 건넨 거였어요. 누군가 들으면 친딸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해주는지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미소는 제가 낳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내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만큼이나 소중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이였어요. 국밥집에서 번 돈을 다 준 거였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딸아이가 좋아하는 손주부찌개를 내놓고 식당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잠기가 밝은 아이라 제가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으면 꼭 일어나서 뭐 만드는지 물어보고 출근 준비할 동안 제 옆에 딱 붙어 있는 게 보통인데 그날은 아예 방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더군요. 처음에는 대학도 합격했겠다 긴장이 풀어져서 더 자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늦잠 좀 자게 둬야겠다 싶어서 깨우지 않고 출근하려는데 현관에 딸아이 신발이 없는 겁니다. 수능 끝난 기념으로 제가 운동화 날 사줬는데 마음에 든다고 그것만 신고 다니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신발은 보이지 않고 아침부터 어디에 간 건가 싶어 방문을 열어봤는데 방이 텅 비어있더군요. 옷장에 옷은 하나도 없고 책상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밤을 둘러보다 침대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급한 마음에 쪽지를 열어보니 자기는 이제 떠나니 다시는 나타날 때까지 자신을 찾지 말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딸이 남기고 간 쪽지를 읽고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없이 이렇게 떠날 아이가 아닌데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전화도 수백 번 걸어봤지만 아이는 끝내 받지 않았어요. 처음 며칠간은 그냥 잠깐 여행을 간 건 아닐까, 대학에서 공부해야 하는 압박감에 어디 숨은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딸은 연락 한 번이 없었네요. 주위 아줌마들은 그런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왜 생판 남의 자식을 데려다 키워놓고 사서 상처를 받어. 딱 봐도 대학 붙더니 모른 척하고 도망갔네.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란 건데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거지 뭐. 그런 말을 들을 때 내 자식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씩 보태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고아 걷어줬더니 이렇게 뒤통수 친다고 욕하는 옆가게 아줌마의 머리채를 잡고 싸운 적도 있었고요.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난 건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딸처럼 키운 아이가 정말 돈만 받고 사라졌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1년이 지나도 연락 한 번이 없었고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딸처럼 생각하며 키운 아이였는데, 아니, 내가 낳은 내 친딸보다 더 마음으로 품었는데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그 아이를 욕했어요. 친딸도 아니네, 자식처럼 키울 때부터 알아봤다느니 국밥 팔아 모은 돈 몽땅 들고 사라진 거라며 흉을 봤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술만 마시며 살았네요. 그렇게 또 아이를 잃고 나니 다시 마음을 다잡고 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 하니 가게 문은 여는데도 낯이 없었어요. 손님이나 더 많으면 일하느라 하루가 바쁘게 지나갈 텐데 국밥집 주변 상권도 안 좋아지면서 겨우겨우 버티는 날만 들어갔습니다. 많이 팔릴 때는 100그릇은 기본이었는데 어느샌가 하루에 손님 10명 받기도 힘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더는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장사는 안 되고 더 버티다간 거리에 나앉게 될 상황이라 가게를 내놓게 됐네요. 그때 가게에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당연히 손님인 줄 알고 뭘 드시겠냐고 물어보니 제게 시간 괜찮으시냐고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가게를 보러 온 사람이라 생각했죠. 손님이 아니라 가게 보러 오신 분이세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전해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별 말도 없이 봉투를 열어보라고 하길래 대체 뭔가 싶어 그 서류를 보니 국밥집 빌딩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기요, 이게 뭐예요? 여기 서류에 우리 건물 주인이 전명목이란 사람으로 나와요. 전명목이면 내 이름인데 나랑 동명이인이에요? 아닙니다. 이 건물 어머님 건물 맞습니다. 아니, 이 건물이 어떻게 내 거예요? 나도 20년 가까이 월세 내면서 가게에 오다가 며칠 전에 나가려고 내놓은 건데. 아무튼 누군지 모르겠지만 장난치지 말고 얼른 나가요. 혹시 이미소라고 아세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 그 사람 남편입니다. 그 남자의 입에서 미소 이름이 나온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미소를 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10년 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던 이름인데 다시 들으니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그래도 내가 딸처럼 키운 아이의 남편이라고 하니 아무 일 없이 잘 사는지 몸은 건강한지 궁금하더군요. 우리 미소는 잘 지내요? 몸은 건강하고? 어머님이 꼭 알고 계셔야 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건물 그 사람이 사서 어머님 드린 거예요. 이렇게라도 은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몰랐던 그동안의 이야기를 전부 다 털어놨습니다. 제가 국밥 팔아 모은 통장을 주던 날 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었다고 하네요. 자신이 옆에 있으면 엄마가 맨날 일만 하고 고생만 할 텐데 그게 너무 미안했다고 합니다. 대학 보내준 것만으로도 평생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더 옆에 있으면 계속 신세 만질 것 같아 그날로 짐을 싸서 나오는 걸로 결심했다고 해요. 자신을 찾지 말라고 한 것도 자신이 의사가 되어 호강시켜줄 수 있을 때 떳떳하게 나타나고 싶어 그런 거라는 말을 듣는데 못난 엄마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자식의 속사정도 모르고 날 버리고 간 아이라고 배신감을 느낀 제 자신이 얼마나 원망스럽던지요. 그럼 우리 미소는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럼 같이 왔어야지. 왜 혼자 왔어요? 빨리 말 좀 해봐요. 어머님, 잠깐만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미소는 저랑 결혼하고 미국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얼마 전에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오자마자 이 건물부터 사고 어머님 앞에 떳떳하게 나타난다고 준비하는데 근래 미소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았습니다. 혈색도 나쁘고 그대로 나타나면 어머니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 며칠만 쉬자고 설득해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 김에 검진을 했는데 간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온 거예요. 아픈 모습 어머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다면서요. 지금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돈 들고 튀었을 거라는 남의 말만 듣고 날 버리고 갔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사연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엄마가 되어준다면서 자식을 믿지 못하고 원망만 한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딸아이의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제야 미소가 왜 집을 나간 건지, 그동안 저를 왜 찾아오지 못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15년이 넘게 걸렸네요. 15년 뒤 마주한 진실에 우리 딸에게 미안해서, 그 아이가 가여워서 가슴 찢어질 듯 통곡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부여잡고 바로 딸이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픈 내 새끼를 혼자 둘 수 없다는 생각 하나로 바로 딸이 있다는 병원으로 가 내 자식을 마주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제가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지 딸도 그대로 굳어버리더군요. 그래서 얼른 달려가 가게 앞에 쪼그려 앉아있던 그날처럼 제 품에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품에 안겨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미안해. 우리 딸 속도 모르고 엄마 버리고 갔다고. 내가 네 원망 많이 했어. 미안하다. 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아니야, 엄마. 내가 더 미안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집을 나가버리는 건 아니었는데 나도 후회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연락 한 번을 안 했어? 내가 네 전화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엄마 전화 받으면 당장이라도 집에 가고 싶을 것 같아서 그래서 참았어. 내가 의사로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줄 만큼 돈 벌어서 멋지게 나타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아픈 모습 보여드려서 미안해. 아니야. 다 못난 애미 잘못이야. 내가 너 아픈 것도 모르고. 이젠 엄마가 옆에서 간호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너는 빨리 나을 생각이나 해. 알았어? 엄마가 너 꼭 낫게 해줄게. 그렇게 우리 모녀는 눈물의 재회를 했고 그날 바로 딸의 감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저를 만났을 때만 해도 가슴이 아플 정도로 몸이 말라 있었는데 제가 해준 음식 먹고 서서히 회복하면서 예전보다 얼굴도 많이 좋아지고 나아졌어요. 그리고 차차 건강을 되찾아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딸과 사위 그리고 손자와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네요. 든든한 사위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자를 두고 제 인생 이 정도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지요? 딸을 볼 때마다 하늘이 맺어주는 인연이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배 아파 낳은 것 이상으로 사랑스럽고 소중한 딸이에요. 하늘이 주신 가슴으로 낳은 제 딸과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습니다. 제 길고 길었던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